네, 자 이제 거기 성과보상제도 요거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은 오너가 없고 대부분 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이제 뭐 관리회계 전공에서 박사 과정으로 가면 대부분 이 성과보상으로 논문을 쓰고 와.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성과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이 부분이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 성과보상 관련해서 성과보상 시스템 여러 가지 보상 제도를 만드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동그라미 1, 2, 3, 4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능력 있는 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돈을 많이 줘야 능력 있는 사람이 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성과 지표와 보상을 연계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로켓 배송을 하겠다. 그럼 그거 관련된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상하면 그게 달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업원들에게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한다. 동기부여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 일치성을 달성하는 목적도 있어. 기업 전체적 의사결정과 개별 사업의 의사결정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람직한 성과 보상 시스템의 요건, 성과 보상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려면 밑에 첫 번째, 종업원이 자신의 노력을 보상 시스템이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게 보상받고 있다, 이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짜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공 요소는 꼭 보상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성과가 최종적으로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업원이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측정치를, 명확한 성과 측정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응? 열심히 해주면 잘해줄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협조가 필수적인 성과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성과를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밑에 주주에게 기여한 부분에 성과 보상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내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야. 예전에 예를 들어 노키아 같은 데가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피처폰을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스마트폰 바뀌고 있는데 연구개발팀에서 멋진 피처폰을 만들어봐요. 의미가 없잖아. 지금 같으면 어디 있어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열심히 나름 만들었잖아. 상소문폰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막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잖아. 이러면 성과보상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주주에게 기여하는 부분을 성과보상 시스템이 초점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보상 계약과 관련돼서 고려할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험 분담 문제예요. 위험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위험한 급여, 변동이 심한 급여를 선호할까, 확정급을 선호할까? 확정고정급을 선호하는 거야. 응? 저번에 어디 뭐지? 유퀴즈인가? 거기에 그 유석이 뭐 각각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좀 뭐 실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 일하는 열심히 자기 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서 되게 거기서 나오는 건 난 잘 보거든. 응? 뭐 어설프게 뭐 연예인들이 잡담하는 거 이런 거보다 괜히 뭐 응? 어설프게 막 뭐 새로 집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막 뭐 어떻게 사는 양 막 어쩌다 뭐 스쳐지 한번 보면 정말 쇼를 해요. 응? 쇼 아닌 듯 쇼를 하는, 연기력이 아주 좋구나. 근데 그런 거 말고 한국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구석구석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하는, 그 일을 한 10년 15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확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일종의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소명의식이 아니지만 책임감을 갖고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굴러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되되 초과이익은 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 중에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사람이 현대자동차의 무슨 그 판매 왕 뭐 이런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하루에 몇 대 팔았다 막 나오는데 보니까 결국 부장이야, 부장. 임원이 못된 거예요. 영업사원이었던 거야. 판매량 기준으로 보상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정규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판매왕이지.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안 하는데 보니까 그냥 영업사원으로 판매하면 판매에 대한 수당받는 스타일인 거야. 그 와중에 놀랍게 성공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영업으로 가면 대부분은
기본급 되게 작으면서 되게 조금 받는다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몇몇의 판매왕과 10,000명의 기준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건 성격도 맞아야 되고 되게 부지런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쪽보다 뭘 더 선호하는 거야? 안정적인 소득을 더 선호하잖아. 조금 더 급여가 좀 작더라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확정고정급을 더 좋아해요. 위험이 적은. 그다음에 성과급여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지. 인센티브 주면 좋지만 확정급은 주고 더 주면 좋지. 그냥 다 인센티브로 간다면 그거는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급여 체계 방식은 급여는 A 이게 고정급이야. 어떤 고정급을 주고 응? 그다음에 B에다가 응? 여기 베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베타는 뭐냐면 이게 보상해 주는 거야. X가 변수, 성과 지표. 어떤 성과 지표가 달성되면 거기에 일정한 보상 강도로 보상을 한다. 그럼 이쪽이 성과급여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가는 수준을 제일 선호하는 거지. 가능하면 이쪽이 더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거기 표로 장단점 있죠. 그래서 장점은 고정급으로 가면 위험이 없어. 위험이 없는데 노력할 필요 없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성과급으로 가면 인센티브, 동기부여는 되는데 위험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한 거는 그 밑에 효율적인 성과보상 계약은 경영자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입을 수 있는 손실과 성과급으로 인한 이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모양이 그 뒤에 페이지에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고정급 일부를 주고 성과지표를 정해서 얘는 우리 핵심 성공 요소랑 연계된 성과지표로 정해줘야지. 거기에 일정한 보상 강도로 성과급을 정한 것만큼을 섞어서 주는 걸 가장 선호한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 보상 강도 요거 그럼 얼마나 세게 보상해 줘야 되냐? 요 보상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얼마나 세게 보상해 줄지. 요 보상 강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이익. 얘를 보상 강도를 높일수록 성과급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라고. 응? 그래서 이 보상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뭘 고려하면서 강도를 높여야 되냐? 거기 첫 번째로 있는 게 추가적인 노력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클수록 보상 강도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높여줘야지.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다. 그럼 펀드 매니저는 걔가 얼마나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과급을 많이 주는 거지. 응? 상대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으로 창출된 이익이 컸을 때 보상 강도를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 측정의 정확성은 높을수록 낮을수록 정확성은 높을수록 성과 측정이 정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위험이 작아지잖아.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금만 줘도 되니까 동일한 보상 금액에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 정확성이 높을수록 보상 강도는 높여야 돼. 왜냐하면 정확성이 높을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거 책에도 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수록 거기 위험 프리미엄을 적게 부담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영자 위험 회피 성향. 회피 성향은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낮을수록 경영자가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걸 가더라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위험 성향은 낮을수록 더 작은 금액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야.
낮을수록 보상 강도가 높다. 미연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보상 강도는 커진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노력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민감도가 클수록 좀 돈만 아는 인간이지. 돈 많이 주면 좀 더 일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럼 돈 줘야지 뭐. 응?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상 강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것도 다 미국 책에 있는 것들이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있죠. 위험 회피 성향은 낮을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약할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력이 보상에 대한 반응 정도가 클수록 조금만 보상을 높여도 노력을 더하게 되면 그때는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뭐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고용되게 되면 항상 생색을 내고 티를 내고 네 번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돈을 더 받는 거야. 더 줘, 더 주면 대신 확실하게 해주면 돼. 더 주고 확실하게 해주면 저 사람한테 받으면 제대로 서비스 받는구나. 그러면 계속 페이는 더 받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이걸로 가는 순간 계속 싸구려가 되는 거야. 그쪽으로 안 가야지. 그래서 노력에 대한 보상 민감도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레쳇 효과는 밑에 레쳇 효과는 과거 성과에 근거해서 현재 생산 기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설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표준, 이걸 말하는데, 레쳇이라고 하면 톱니 효과예요. 톱니 효과 들어본 적 있나? 경제학에도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이 행복도로 치면 지금 행복도가 옛날보다 행복도가 높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래? 맨날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행복한 나라 하면 선진국이 아니고 어디 저 열대 지방에 별로 고민 없이 구더기 먹어도 행복한 사람들, 뭐 그것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살아봐. 못 살아요. 벌레가 근데 행복해. 왜? 그냥 난 그걸 현실화 받아들이면 거기 베이스로 조금만 좋으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행복이 되게 쉽게 될 수 있잖아. 기준이 낮으면.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사람이 행복감이 더 높고, 심리적인 행복감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 행복감이 약하고. 그 이유가 뭐야?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야. 이거보다 빠지면 불행하고 나아야 행복하니까. 이게 레쳇이에요. 한번 사람의 성향이 높아지고 나면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베이스로 더 나아야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누구나 그걸 피할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경제학 얘기고, 여기서 레쳇은 뭐냐면, 근데 톱니 효과라고 말하는데, 톱니라는 말이 그 뭐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톱니가 아니야. 그런 톱니가 아니고, 여기 레쳇은 그 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탁탁 넘어가는 거 있어. 넘길 때 그런 거 뭐 영화 같은 데 투석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돌 쏘는 거. 그거 할 때 막 이렇게 당기면 뜩뜩뜩뜩 넘어갔다가 뭐 탁 한번 팍 튀어나가잖아. 그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거. 탁 걸리면 반대 방향으로 안 넘어가는 거 있어. 마치 뭐가냐면 이 전선 묶을 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끼면 쭉 들어가서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거 있죠. 전선 묶을 때. 그것처럼 톱니바퀴 중에도 한쪽 방향으로만 방향이 돼서 한 단계 넘어가고 나면 돌아가지 못하는 톱니바퀴가 있다고. 그걸 레쳇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가관리회사 레쳇은 뭐냐면, 금년의 실적이 매우 좋으면 내년도에 어떻게 돼요? 금년 실적 베이스로 높아진 거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잖아. 금년은 베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나의 레쳇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다시 금년도 실적이 레쳇이 되는 거지. 이걸 베이스로 내가 성과평가 받게 되면, 여러분이 금년 11월 말인데 성과가 되게 좋아. 그러면 12월에 어떻게 행동하겠어? 내년을 걱정하면. 최대한 12월 걸 언제로 밀면 돼? 내년도로 밀어서 금년에는 좀 적당히 가고 내년에 성과를 높이는 게 나은 거죠. 금년에 너무 오버해버리면 내년도 뒷감당이 안 되잖아.
그런 성향이 생긴다는 거야. 작년도 베이스로 평가를 하면. 그래서 요 레쳇이 존재하면 다음 페이지 위에 레쳇이 존재하면은 그 밑줄만 쳐놓으세요. 1121페이지 위에 하위자들은 레쳇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예산 슬랙을 창출한다. 가능하면 예산을 어떻게 짜겠어? 작게 짠다는 거야. 응? 자꾸 작년 베이스로 짜게 되면 내년 예산 짤 때 가능하면 낮게 짜려고 하고, 예산만 낮게 짜는 게 아니라 실적 자체도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야. 내년을 위해서. 금년에 좀 낮추고 내년에 내는 게 낫다는 거지. 나의 총 성과급을 극대화하려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적이면 더 위험을 싫어하니까 예산 슬랙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실적도 더 많이 나빠져. 작년도 베이스로 하다 보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일수록 금년에 괜히 오버했다가 내년에 뒷감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줄이려는 실적 자체를 낮추려는 경향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베이스로 예산을 짜는 거, 증분 예산이 그거죠. 증분 예산으로 짰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야. 증분 예산 짰을 때.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정년도 기준으로 예산 짤 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의미 이해되시죠? 레테 쪽과 말로 2차 같은 말로 적도록 나왔었고, 1차 같으면 서술형으로 틀린 문장만 골라낼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성과보상 체계 구축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거기 정보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성과보상 시스템 첫 번째가 정보의 원칙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려면 가능하면 성과평가 지표 중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애를 보상을 많이 해줘. 그 애가 위험이 적잖아. 정확성이 떨어질수록 보상을 좀 낮춰야 되겠죠. 응? 그래서 측정 오차를 낮출 수 있도록 오차가 낮은 성과 지표를 가능하면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뭐가 작아져? 측정 오차가 낮은 걸 가지고 보상해 줘야 뭐를 적게 줄 수 있어? 위험 프리미엄을 적게 줄 수 있지. 걔가 열심히 했을 때 딱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써야. 응? 그래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니까 조금만 보상해도 되죠. 그 다음에 감독 강도의 원칙은, 이거는 우리가 성과 지표로 넣은 거에 보상을 많이 해주는 걸수록 가능하면 측정 오차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니까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줘야지. 좀 더. 그래서 보상 강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성과급을 많이 줄수록 측정의 정확성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뭐가 작아져? 얘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아지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매출 좀 책에도 매출 좀 쳐놓으시면 정보의 원칙은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성과 측정 척도를 포함시키고, 측정 오차가 높은 거는 제외하도록 하는 게 위험 프리미엄이 작아지고, 그다음 감독 강도의 원칙은 거기 그 줄 끝에 성과 보상 강도를 높인 경우에는 감독 비용을 증가시켜서 측정 오차를 줄여야 되는 거지. 감독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응?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등 보상의 원칙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뒤에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보상해 줘야 된다. 업무별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보상해야 된다. 동등 보상의 원칙. 업무별로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동일해지도록
보상해 줘야 된다. 요게 동등 보상의 원칙. 요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성과 보상 시스템을 짜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보상 시스템 짤 때 고려할 것들 요거 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보상 시스템의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해서 회계 관련된 측정치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주식 관련된 측정치로 보상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거는 장단점은 기억해 놔야 돼. 적어도 1123페이지 위에 있는 거 중간에 표로 들어가 있죠? 회계 관련된 측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회계상 영업이익이나 그 사업부가 얻어낸 이익이 있잖아. 그걸로 성과를 주는 거야. 어? 회계 관련된 측정치로 성과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톡 옵션 같은 걸 주는 건 이건 주식 관련된 측정치로 성과 보상을 하는 거죠. 응? 또 주식 관련된 측정치로 성과 보상을 하는 거야. 응? 그랬을 때 회계 관련된 측정치의 장점, 그다음에 단점, 장단점 서술형으로도 나왔고 1차에도 2차에도 적도록 나왔었어요. 여기 있는 장단점은. 장점은 우선 회계 관련된 측정치로 하면 그 사업부가 영업활동에서 얻어낸 고유한 경영성과를 그대로 겔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고유의 경영성과를 반영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 관련된 측정치는 기업 고유의 경영성과 말고 뭐도 영향을 줘? 주식 시장 상황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응? 시장 상황, 예를 들어 테슬라에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높아서 부가 늘어났는데 본인의 노력이야? 주식 시장의 변동이야. 이건 완전 주식 시장의 변동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그만큼 밸류가 있느냐? 이건 딴 얘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 걔가 미국의 미래인 거야. 다음 애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애플처럼 되겠지. 그리고 그냥 사면 주가는 오르는 거잖아. 그럼 걔는 보상을 놀랍게 받는 건데 그게 걔의 노력과 비례하는 거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지. 응? 그래서 이 주식 관련된 측정치의 단점은 뭐가 영향을 줘? 성과 보상에? 주식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 단점은 주식 시장 상황이 성과 보상에 영향을 미쳐. 영향을 준다. 반면에 얘는 기업 고유한 경영 성과만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위험해? 두 가지 중에. 스톡 옵션이 더 위험한 거지. 그 스톡 옵션이 위험하면 뭘 더 원하겠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원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 얘는 높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회계 관련된 측정치는 시장 상황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낮겠지. 응? 위험 프리미엄이 낮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관련된 측정치로 성과를 평가받으면 우리 종합예산에서도 계속 나왔던 종합예산이 그 기준이잖아요. 성과 평가에. 그 단점. 장기 의사결정, 단기 의사결정. 단기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금년도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 관련된 측정치로 하면은 단기 의사결정이 일어나. 단점. 그럼 반면에 주식 관련된 측정치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년도에 이익이 안 좋아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많은 수가 영업 손실이야. 영업 손실인데 시가총액은 막 2조 원 된다고. 전부 이 앞쪽에 되게 시끄러웠던 게 삼성바이오, 삼바가 삼바를 이제 그 평가하는 거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다고. 지금 뭐 전 정권에서 뭐 그 삼바가 이제 그 삼성물산의 그 이슈가 뭔지 아세요? 몰라? 지금 현재 회장이 그룹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상속세를 줄이고 그룹을 받는 구조를 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삼성은?
어떻게 짠 거야? 규모가 크니까 물려줘야 될 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짜는 게 되게 복잡한 일이라고. 삼성의 후계 구도로 물려주는 걸 짠 거는 에버랜드 이름이 에버랜드 될 때부터 플랜이 시작된 거야. 에버랜드 원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용인 자연농원이었다고. 용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 포에버. 응? 그 이름으로 바뀔 때 그 나중에 지분 구조 어떻게 할지가 되게 오래전부터 플랜이 짜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처음에?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은 어떻게 처음에 자금을 마련했어? 알아요? 제일 좋은 건 삼성과 관련되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한 뒤에 걔를 밀어줘 가지고 걔가 상장되면 경영권 확보한 것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털면 현금으로 얻을 수가 있잖아.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키워가면 되잖아요. 그 시작이 삼성 SDS라고. 삼성 SDS가 원래 뭐냐? 삼성 각 계열사에 전산팀을 모은 거야. 원래는 회사별로 전산팀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모아서 회사 하나를 차리고 얘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이거 독립회사가 되잖아. 삼성이 그렇게 밀어주니까 얘만 매출액이 몇천억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전산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조단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환사채로 인수했다가 그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그걸로 기본 조단위의 본인 재산을 만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에버랜드가 맨 처음 시작이야. 에버랜드가 땅으로 돼 있고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에버랜드를 인수해서 에버랜드가 물산하고 합병한 뒤에 이거 가지고 지금 키워간 거 아니야. 응? 그 와중에 계속 이쪽 지분이 높아야 지분율이 확보가 되잖아. 이쪽 지분율을 높여야 되니까 원래는 물산 가기 전에 삼성 제일합섬이라고 섬유한우 회사랑 먼저 합치고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갈 때 이쪽 원래 에버랜드 쪽 지분에 들어가는 거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삼바를 상장하기 전에 평가를 높인 거야. 근데 높일 때 삼바가 밸류가 그때는 손실이니까 비상장의 손실이면 가치가 애매하잖아. 상장돼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명확하지. 비상장이잖아. 그래서 그게 애매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삼바의 카운터파트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외국계 바이오 회사. 걔네의 옵션이 있었어. 걔가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옵션을 행사하게 하면서 밸류를 정해서 그 밸류로 삼바의 밸류를 계산해 가지고 합병 비용을 찾을 때 금액을 키운 거야. 그래서 이게 분식 아니냐. 손실 나는 회사가 왜 밸류가 이거냐. 이게 10이었는데 걔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그때 밸류보다 거의 5배만큼 높아졌어요. 그럼 사실은 상장됐다면 5배 대례를 비상장이라고 이익 기준으로 빵이라고 거의 빵 가까이 봤는데 이것도 이상한 거고 5배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카운터파트의 그 옵션을 행사하게 만드는 밸류를 인정하는 게 틀린 거냐. 이건 사실 논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되게 큰 이슈인 것처럼 하는 건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회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시비거리가 아니야. 응? 근데 어쨌든 그 손실 나는 회사도 이익이 나는 이유는 미래에 꿈이 있잖아. 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장점이 뭐겠어. 주식 관련된 측정치로 하면 장기 의사결정에 동기부여된다고. 그래서 얘는 장기 의사결정에 동기부여된다. 그 다음에 이 주식 관련된 측정치가 스톡옵션이란 컨셉이 만들어진 배경. 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미국에서 미국의 벤처기업 이런 데서 신규 사원을 이렇게 뭐 별로 미래가 없어 보이는 회사가 신규 사원 뽑아서 쓰려면 얘도 돈도 없고 그럼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너한테 이 주식을 줄게. 근데 당장 살 돈이 없으면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컨셉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대기업까지 옮겨가면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주가를 어때야 돼요? 맥시마이즈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주식 관련된 측정치나 앞쪽에서 했던 EVA나 다 미국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면서 만들어진 거야. 응?
그 다음에 여기는 단점으로 회계 관련된 걸로 평가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분식의 문제가 있지. 응? 요즘은 뭐 분식이란 말도 좀 응? 분식 회계, 분식이 뭐야? 분식이 라면이야? 응. 거기 분식은 분이 그 화장한다는 뜻이에요. 응? 예쁘게 꾸민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우리랑 아니 중국 애들도 비슷하고 그런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야 된다는 마인드에 약한 거야. 일본도 그런 게 되게 심했었어. 분식 같은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 만들 때 그거는 부정이지 부정. 회계 사기. 그래서 검찰은 막 회계 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버렸잖아. 아예. 응? 일종의 회계 사기지. 근데 사기는 좀 넘어간 것 같고. 응? 회계 부정이죠 부정. 근데 그걸 이름을 분식 예쁘게 꾸민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시아 쪽이 전체적으로 그런 데 약해. 응? 그래서 여기는 분식의 문제가 있어요. 응? 이익의 회계상 이익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응? 우리나라도 뭐 분식 회계가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응? 옛날엔 많았어. 우리나라. 응? 왜 많았냐고? 나라가 분식을 했는데 뭐. 군사정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도 뭐 들은 얘기지만 군사정권 있을 때 막 이럴 때 보면 국가가 분식을 유도하는 거야. 정부가 매출액 수출 달성할 목표가 있어. 정부가 발표했어. 5개년 계획으로 수출 얼마 달성해야 돼. 못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정부가 그 군사정권이 우리는 목표를 못했네요 이럴까? 10월쯤 이제 정경련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청와대로. 아 이번에 달성 못하면 안 된다. 밀어라. 밀어내는 거야. 수출의 기준이 뭐냐? 항구에서 뜨면 배로 뜨면 수출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더가 없는데도 배를 띄우는 거야. 응?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달성하는 거야 목표치를. 그러면 이제 연말에 막 목표 얼마 달성 그리고 막 그런 거 먼저 앞에 했던 회사들이 막 금탑 산호훈장 이런 거 닫는 거지. 그런 거 받으면 산업은행에서 이자율 막 1%짜리 1,000억 막 이런 거 대출받게 해주는 거야. 국가적으로 분식을 민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분식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은 다 있었어. 그래서 SK도 요 옆에 SK도 분식 실토하고 그랬잖아. 1조 5천억 있었다고. 그럼 그런 거 분식 실토하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은 엔론처럼 해체되잖아. 우리는 분식 실토하면 분식이 있었구나. 그러고 지나가 응? 뭐 아무 일 없이. 지금 그래서 회장 됐잖아. 응? 실제로 이 회장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이야 다. 응? 그 앞쪽에. 응? 근데 뭐 그건 SK만 뭘 할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식이 많았어. 그럼 지금은 어디가 이러고 있을 거냐? 중국 분명히 국가적으로 뭐 미니까 성장률 확보하려고 그런 짓 하고 있을 거라고. 그 숫자 믿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요즘은 안 해요. 개별 기업도 안 하고. 요즘 못 해. 왜 못 한다 그랬어? 그걸 하려면 믿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 끝까지 이걸 입담을. 요즘 그런 직원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내가 뭐 돈 벌자고 왔는데 끝까지 이거 책임지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룹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꼬리 자르기가 됐다고.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터지면 이 돈 누가 줬냐? 왜 준 거냐? 제가 결정했습니다. 밑에 사장, 뭐 계열사 사장 이런 사람이 자기가 뒷감당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다 자기가 했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증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 계열사 사장들이 어떨까? 이거 왜 누가 한 거냐? 제가 시켰는데요. 그래가지고 회장이 내가 가야 돼? 그래서 모든 회장들이 다 가잖아. 다 회장들이 다 가잖아. 그래서 보면 롯데도 가고, SK도 가고, 삼성도 가고 다 현대자동차도 갔잖아.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하겠어?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 부경을 누리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고도 지금 재산이 10조인데 뭐 그걸 15조 만들겠다고.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어. 회계는 지금. 여러분 요즘은 뭐 감사하고 할 때 그런 리스크는 없고 세상이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분식의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일은 쉬웠어. 뭐 클리어하게 다 딱딱 분식을 하는 순간 되게 깨끗하게 우리나라 재무제표대로 해서 제일 왁구가 딱딱 맞아. 막 110원까지 딱 맞아요. 딱 대차가.
그러니까 다 탁탁탁 맞춰놓으니까 일은 간편했지만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얘가 분식한 거냐 아니냐. 응?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사장과 만나서 응? 같이 회식하고 뭐 술 먹으면 항상 얘가 어떤 태도인가 좀 미리 좀 잘 해보고 디스컵을 정하고 말인데 요즘 분식은 없어. 대신 뭐가 많으냐? 페이퍼워크가 엄청 많아. 옛날보다. 뭔가 갖춰야 돼. 응. 장단이 있지. 근데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요거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감사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어설프다는 걸 보여주는 게 회계사의 경우에는 미국 금융시장에 이런 이슈가 그대로 한국 금융시장에 관철돼서 회계든 증권이든 조금만 이익을 조작하든가 정보를 이용하면 다 이슈가 돼. 근데 한국은 그런 초과 이윤이 우리만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같은 데 관철되잖아. 그쪽은 법규가 없어. 아예. 응? 여기는 막 요 하나만으로도 막 규정되는 법규가 있고 옆에서 살짝 지나서 부동산을 좀만 넘어가면 아무 법규가 없어. 이게 좀 전체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즘 막 뭐 부동산 뭐 어디 투자해서 뭐 문제됐다고 막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억울해. 응? 아니 쟤네들은 다 저렇게 내비두다가 왜 회계사나 뭐 이쪽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조금만 시비 걸려도 문제되게 그냥. 응? 회계사들이 근데 기본 마인드가 여러분도 비슷하지만 약간 정직하게 사는 캐릭터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별 불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원래 그래야지. 그게 옳은 거지. 하면 다 그냥 크게 뭐 그 뭐지 단체 행동도 잘 안 하고 뭐 맞는 말인데 뭐 글로벌 스탠다드고 그럼 그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강한 거야. 거기다도 시비 안 걸어. 근데 그런 이익단체는 회계사밖에 없어. 의사들 봐봐. 뭐냐? 뭐 바로 들고 일어나잖아. 그래서 의사 약사 분업이 그렇게 분업된 거 아니에요? 알아? 원래 예전엔 약국에서도 약을 팔고 진단도 했어. 약국 가서 말하면 이거 먹어요 막 그러고 주고 그 다음에 병원 가면 거기서도 약을 줬다고. 근데 사실은 유저 입장에서는 병원 가서 처방받고 거기서 바로 약 사는 게 제일 좋잖아. 그 약 사려면 막 큰 병원 가면 막 문 밖으로 나가서 어디 밖에 나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 왜 나가서 사오게 된 줄 알아? 약사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야. 이걸 니네가 파냐? 의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약사가 어떻게 약을 처방하냐? 처방하면 안 된다. 막 그러니까 또 약사들은 왜 그럼 의사가 약을 파냐? 팔지 마라.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니까 야 그럼 너는 팔지 말고 너는 처방하지 마. 그래서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짜증나는 건 소비자지.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같으면 병원 가서 다 하고 치료 다 받고 전단 다 받았는데 약 사러 막 길 건너갖고 막 나가서 사와야 되는 거야. 응? 주차도 안 되는데 막 엄청 멀리 가서 큰 데 같으면. 응? 이런 게 다 이익 집단들이 합리적으로 안 하고 자기 이익을 관철시킨다고. 잘 배운 사람들도. 의사 같으면 얼마나 잘 배운 사람들이야. 근데 행동은 보면 그 상관없잖아. 어쨌든 나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잖아. 그거 제일 안 하는 게 회계사야. 내가 보면. 이게 또 다른 이유도 있어. 회계사 원래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이기적인 건 약간 다른 거야. 별로 이렇게 조직생활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나만 내 일 잘하고 그걸로 내가 인정받으면서 내 거 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게 별로 그런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감사 피도 좀 낮았다 막 이러면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11월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금년에 감사하지 말자. 의견 거절 막 이래 버리면 다른 이익 단체처럼 행동한다면 그런 거 한번 하면 된다고. 근데 회계사는 그렇지는 않아. 보면 캐릭터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동일한데도.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근데 요즘은 좋아졌어요. 지난 정부나 그 전에는 너무 기존의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좀 더 관철돼 가지고 배정이 심하고 그래서 좀 그 상대적으로 그 감사 피가 낮았는데 지금은 많이 합리화됐어.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전, 5년? 6년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다른 인더스트리로 나간 사람이 되게 많았어. 거기서 이제 급여를 이제 비교잖아. 여기서 받는 돈, 저기서 받는 돈 비교하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돈이 조금 더 여기보다 더 주면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근데 요즘은 급여가 직급이 한 10년쯤 가면 아무도 안 나가.
왜냐? 더 주는 데가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나은 거야. 아주 잘 안 움직인다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또 법규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계사가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시즌에 되게 바쁜 거잖아. 근데 함부로 많이 바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이 있어. 개별 회계사는 시간이 준 거고, 시간이 주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 더 많이 뽑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코스트가 늘어나잖아, 법인이. 그거는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가 돼서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좋아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즌에 약간 야근을 해야 되거든. 시즌에 야근하면 대신 비시즌에 확실하게 시간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두 다 재택인 경우가 많지만 회계법인들은 대부분 재택이야. 지금 재택이라는 게 뭐 집에 가서 시즌 아니면 할 일이 있나? 집에 있어라지 그냥. 응? 일 생기면 나와라. 응? 근데 이거 아니어도, 코로나 아니어도 비시즌 때는 안진 같으면 어사인 없으면 아예 출근하지 말라 그래. 응? 그래가지고 어사인 길게 빠져 있으면 막 해외여행을 되게 길게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베니핏도 있지 요즘엔.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붙기만 해보세요. 응? 붙어야지 근데. 응?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응? 자, 그다음에 거기 1123페이지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 거기 내재적 보상은 거기 보시면 내재적 보상은 어떤 거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 내부적으로 느끼는 성취감, 도전감, 자기만족, 기뻐서 하는 거야. 보상이 아니지. 예? 내가 기뻐하는 걸 네가 보상해줬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니?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다음에 외재적 보상은 정말로 뭔가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 승진, 상여금, 휴가 이런 것들이 외재적 보상이죠.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 비교한 표가 있어. 그 표에 있는 내용 정도 간단하게 틀린 문장 골라낼 수 있도록 하시면 돼. 내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은 뭐 그럼 사명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장점은 회사가 비용이 안 들지. 단점은 종업원이 쉽게 지친다. 응? 그다음 외재적 보상은 얘는 현금, 주식,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주는 거고, 이건 종업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추가적 비용 부담이 있고 잘못 운영하면 조직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잘못 주면 옵션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확 서로 막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잘 운영해 줘야죠. 그다음에 밑에 외재적 보상의 유형. 외재적 보상의 유형은 우선 단기적 보상, 장기적, 이건 참고로 읽어놓은 정도로 보세요. 이걸 뭐 유형별로 뭐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얘를 보는 거야. 단기적 보상, 장기적 보상, 단기적은 1년 이내로 주는 거고, 장기적 보상은 3년 정도 행사 불가능한 스톡 옵션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장기적 보상이야. 그다음에 금전적 보상은 직접 돈을 주는 거고, 비금전적 보상은 회사 차량을 지급한다거나 대출금을 준다거나 골프장 회원권을 뭐 확보해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금전적 보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 현금 보상은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고, 주식 보상은 스톡 옵션 같은 걸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집단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표로 들어가 있는 거. 개인 성과에 기초한 보상은 장점은 책임이 명확해. 성과의 책임이 명확하다. 응? 그다음에 집단 성과에 확실하게 개인 성과에 확실하게 동기부여된다. 개인 성과에 기초하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기부여되고 책임도 명확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뭐만 하겠어? 지와 관련된 것만 하겠지. 그래서 집단 성과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응? 그다음에 반면에 집단 성과에 기초한 보상을 하면 집단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돼. 근데 문제가 뭘까?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같이 팀플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 어떤 애들이 있어? 그냥 숟가락 얻는 애들 있잖아요. 밥 다 됐니? 나도 먹자. 뭐 이러고 달려드는 애들. 무임승차의 프리라이더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죠. 집단 성과에 기초하면. 그다음에 개인지향 성과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거야. 밑줄 쳐놓으시면 개인 성과에 기초한 보상과 집단 성과에 기초한 보상을 보완하는 방법.
팀별 보상과 개인 보상을 결합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계법인 같으면 예를 들어 뭐 3일이다 아니면 뭐 3정이다 이러면 이제 각 팀들이 있어요. 파이낸셜 관련된 어드바이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슈어런스 감사하는 그다음에 텍스 팀도 있고 그럼 그 팀별로 각각 이익을 계산해. 팀별로 목표 이익이 있으면 목표를 초과하면 이거는 그 파트너들이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번 거니까 초과한 부분은 쉐어한다고 프로핏 쉐어링을 하는데 그러면 팀별로 보상액을 정하고 팀별 보상액 기준으로 개인별로 나눠 가질 걸 다시 정하죠. 개인별로.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뭐 나는 좀 안정적인 데를 선호한다. 뭐 그러면 텍스 팀이나 어슈어런스 감사로 가는 거고 나는 배팅을 선호한다. 회계사기지만 그럼 파이낸스 팀으로 가는 거야. 파스 팀으로 배팅 뭐 비슷하잖아. 그 파스 팀은 가면 뭐 아니면 도야. 좋으면 확 뭐 M&A 많고 막 이러면 떼돈 벌고 많이 받고 나갈 자리도 많고 경기 나빠지면 이제 갑자기 확 죽는 거야. 그래서 좀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스타일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파스 팀은 되게 하이에나 업종이거든. 파스 팀이 제일 성공할 때가 언제일까? 폭발할 때가. 경기가 불황인데 불황 끝에 다 망할 때. 그때가 떼돈 벌 때야. 왜냐면 망하면 다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다 그 평가해야 될 회사가 되거든.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순간 감사가 1억이었다면 평가 용역은 10억짜리거든.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막 때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파스팀이나 이런 팀이면 돈을 왕창 벌지.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건 언제냐? 죽어가는데 닌겔 꽂고 있을 때. 금융위기 뒤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앞에. 그 금융위기 뒤에 회사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 근데 안 좋아지는 걸 정부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갖고 겨우 막고 있으면 원래는 죽을 애들인데 얘가 갑자기 식물인간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그 식물인간 된 회사들은 필요불급한 비용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파스와 관련된 일이 대표적으로 필요불급한 거야.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 이쪽에 훅 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사라졌지. 파스 팀이 되게 많이 작아졌고 요즘은 이제 경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면 이제 좀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는 M&A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오너십이 되게 강했잖아요. 자기 회사 내가 키우고 내 회사 끝까지.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잖아. 좀 괜찮으면 사고 좀 하다 뭐 하면 팔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파스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중에 가면 그 팀별 보상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개인 보상 이거를 섞어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섞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자, 그 밑에 16-6번 여기 보시면 이익분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익분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 중 작은 금액 거기 어떻게 되냐면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세전 순이익의 40%. 이게 뭐냐면 거기 목표 이익 이게 일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야.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달성하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현재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벌어야 될 건 다 번 거죠. 그 이상 벌면 주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그 이상 번 건 누구의 노력으로 얻은 거야 근데? 종업원의 노력으로 얻었으니까 그건 쉐어하겠다. 이런 구조인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요즘 쓰는 방식이야. 응?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요구사항 첫 번째 순자산이 지금 1억 원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 벌어줘야 돼? 18%를 벌면 되니까 1,800만 원 벌면 되죠? 근데 현재 번 건 얼마야? 4,500만 원이잖아. 그럼 4,500만 원이면 1,800만 원에 대해서 4,500만 원 하면 초과한 게 얼마예요? 2,700만 원. 2,700만 원만큼은 우리가 앞에 배운 개념으로 2부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이걸 종업원이 얻어냈으니까 이 부분은 쉐어하겠다. 종업원하고. 이거에 몇 퍼센트까지 쉐어하겠다? 40%. 그러면 2,700만 원에 40% 하면 얼마 나와? 1,080만 원. 그럼 1,080만 원까지 쉐어하는데 너무 크면 그러니까 한도는 얼마로? 700. 이거 원화로 치면 좀 작은데 US 달러 기준 문제야 원래. 700만 달러. 종업원한테 주는데 700만 달러를 맥시로 정해놓고 그보다 작을 때는
목표 이익률 18% 넘은 부분에 40%를 쉐어하겠다. 의도 이해되시죠? 근데 현재 넘어갔잖아. 넘어갔으면 얼마를 쉐어하면 돼? 700만 달러를 종업원과 쉐어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전체 쉐어하는 파이. 응? 우리 보너스 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상. 종업원 갑의 급여가 68,000달러고 회사 전체 급여가 2,500만 달러다. 종업원 갑이 받게 될 이익 분배액은? 그러면 이 총 쉐어하는 금액을 급여 베이스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쉐어할 게 7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총 급여가 2,500만 달러. 종업원이 받는 전체가 2,500만 달러인데 그 중에 68,000달러 부분이 이 사람 몫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보상하는 금액은 19,040원, 19,000달러, 뭐 한 2만 달러 정도, 한 2천 몇백만 원 되면 나쁘지 않은 거지. 미국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실제 계산이. 그래서 계산 구조대로 간단하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전 보상 유형, 그거는 밑에 보면 기본급여와 현금 보너스. 뭐 이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보너스 아니고 기본급으로 매달 주는 게 있고, 그 다음 현금 보너스는 상여급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 보너스에는 밑에 보시면 그냥 현금 보너스 요게 있고, 이익 분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게 이거야. profit sharing. 그래서 이거는 이익을 성과지표로 해서 기업 또는 사업부에서 얻은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단기 성과에 초점을 둔 거고, EVA를 일부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EVA가 플러스라면 주가는 오를 거 아니야. 종업원들이 벌었으니까. 프로핏에 대해서 목표 이익률 넘는 부분을 종업원과 쉐어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그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인 쉐어링도 있어요. 거기 개인 쉐어링은 뭐냐면 인건비와 같은 특정 요소를 성과지표로 해서 사전에 목표를 정해놓고 실제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달성한 부분을 현금 보너스로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급여 목표를 이번에 100억이 들어간 거를 뭐 90억으로 정했다. 90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실제는 85억을 달성했다. 그럼 목표보다 5억 줄인 거잖아. 그 비용 5억 줄이면 그거를 나누자. 비용 줄인 걸. 이거는 개인 쉐어링. 비용을 절감한 걸 나누는 건. 이익을 초과해서 목표 이익 넘는 부분을 서로 나누자. 이거는 프로핏 쉐어링.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가 1년에 연말 12월 말 지나고 나면 1월 달에 이제 결산을 해서 그 결산에 지금 이 프로핏 쉐어링 컨셉으로 이익 낸 거 중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되는 거를 종업원하고 쉐어한다고. 그게 연말에 그 프로핏 쉐어링으로 나눠주는 게 막 2조 이렇게 돼요. 총 금액이. 종업원하고 쉐어하는 게. 그럼 그 결정은 1월에 하지만 언제 비용이야? 작년치 비용이잖아. 그래서 그 작년 비용에 걔까지 넣어서 최종 실적을 확정한다고. 응? 그런 것들은 프로핏 쉐어링이고, 비용 절감액을 나누는 거는 개인 쉐어링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스케론 플랜, 러커 플랜까지는 안 보셔도 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 큰 컨셉 정도, 프로핏 쉐어링, 개인 쉐어링 정도는 구분해 놓으시고. 자, 그 16-7번 그거까지만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약간 낯선 건데 이것도 카플란 책, 그 BSC 만든 그 사람 책에 들어가 있는 성과 보상 방식이야. 실제로 미국에 쓰는 방식이고,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영업이익의 하한값이 있어. 25만 달러. 응? 25만 달러 밑으로 가면 이거는 쉐어할 게 없어. 그래서 프로핏 쉐어링이 없고, 25만 달러를 넘으면 프로핏을 쉐어하는데 방식이 하한과 목표이 사이 값에서는 하한일 땐 1% 주고 성과가 높아질수록 지급 비율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하한이 얼마냐면 25만 달러. 응? 25만 달러를 벌면 이때부터 1%를 주는데
목표로 하는 이익은 32만 달러야. 그러면 25만 달러부터 32만 달러 사이에 32만까지 가면 4%까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 비율도 높이는 거지. 성과가 높아지면 그냥 비율이 똑같아도 성과급이 커질 텐데 비율마저 높아지니까 되게 가중되는 거죠. 응? 왜냐하면 가중시키는 이유는 이 부분은 다 종업원이 번 거니까 네 몫을 높여주겠다. 이런 의도야. 그 다음에 39만 달러까지 여기까지 가면 7%까지 높이는 거야. 그 다음 이거 넘어가면 7%가 맥시.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급하는 거야. 근데 현재 실제 얻은 영업이익이 33만 2천 달러다. 여기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과급 지급 비율은 몇 퍼센트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32만 원 넘었으니까 얼마는 줘야 돼요? 4%는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가 증가해? 3%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이 3%가 높아지는 게 일종의 보관법이죠. 여기 32만 원부터 39만 원까지 7만 원 영업이익이 커지는 동안 3% 높이는데 선형이니까 응? 그 중에 33만 2천에 32만 빼면 12,000 높아진 자리잖아. 그럼 3%의 요 비율 곱한 것만큼 높이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몇 포인트 나와? 4.51% 되고 그럼 구체적인 성과급은 얼마로 지급하면 돼요? 33만 2천 달러에 대해서 4.51%를 지급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4,973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급 비율 찾는 게 안 풀어봤으면 약간 낯설 수 있어서 그래서 푼 거야. 응? 그리고 지금 푼 요 16-7이나 그 앞에 있는 거나 다 미국에 사용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그거 공부한 거고 그 마지막 뒷부분에 대리 이론 가기 전에 그 기타의 금전 보상, 주식 연계 보상 요거는 스톡 옵션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요 주식 연계 이연 보상이라는 게 있어. Deferred compensation. 이연 법인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거야? 보상을 지금 안 하고 그 뒤에 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로 특정해서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으면 삼성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 뒤로 3년 동안 옛날에는 삼성도 스톡옵션을 줬어. 요즘은 삼성은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아. 회장이 돼도 그 사장단이 돼도 스톡을 안 주는 대신에 이거를 해. Deferred compensation. 퇴직하면 3년 동안 1년에 원래 자기가 마지막에 받았던 급여 있죠. 그 정도 되면 원래 마지막 연도에 받는 급여가 한 30억, 40억 된다고 연봉으로. 그거의 80% 정도를 3년 더 줘. 그러니까 되게 크지 합쳐보면. 그랬다 그걸 못 받은 애들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예전에 삼성물산. 지금은 땅값이 엄청 올라서 주택가격이 높아졌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땅값 빠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산이나 얘네들이 손실이 컸어. 건설이.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임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물산 손실이 막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안 줘버렸지. 그랬더니 막 소송 걸리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deferred compensation. 실제로 사용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보상 방식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계산 문제로 보면 지금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간단한 계산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해놓으시고 그다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틀린 문장은 골라낼 수 있도록 2차 가면 또 이걸 적도록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우선 틀린 문장 골라낼 수 있도록 하시고 2차 가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워서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4절, 5절까지 받고 6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